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돋보기의 독재자 열전 스탈린 편 마지막 4부입니다. 스탈린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스탈린은 공산권 국가들끼리 하나의 진영으로 묶고 미국은 또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끼리 묶어서 이념에 따른 냉전 구도가 확립됐습니다. 스탈린은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동쪽으로는 극동아시아 쪽으로 공산주의를 팽창하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몰로토프 계획, 코민포름 창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화, 독일 분단 등을 통해 매우 강렬하게 공산주의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었죠. 동아시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1949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실상 극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자유주의 진영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는데 한반도 역시 위도 38선 이북으로 스탈린이 자신의 개로 심어둔 김일성의 북한이 소련의 일종의 위성국가처럼 위치하고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38선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의 제안으로 그어졌습니다. 1945년 8월 8일 스탈린의 소련이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발표한 이후 소련군은 만주 지역으로 가서 만주국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관동군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은 미국의 제안과 설득의 결과였는데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도 소련군이 전쟁에 참여하여 미군만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소련군도 어느 정도의 군사력 약화를 꾀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주에 주둔하던 일본의 관동군이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져버렸고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련군이 한반도로 들어오자 당황한 미국은 소련의 스탈린과 협의해서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소련군이 남하하지 않기로 하죠. 이게 38선의 시작이고요. 그렇다면 소련은 왜 38선 이하 내려오지 말라는 미국의 말을 고지고대로 따랐을까요? 아직 미국은 일본 본토로도 못 올라온 시점에서 소련군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남부 끝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당시 스탈린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있을 소련의 문서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나마 공개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설은 스탈린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이 소련과 미국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엄청난 부담감을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탈린이 미국을 그렇게 무서워했느냐고요? 스탈린이 가장 두려워하던 건 미국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소련은 아주 예전부터 미국 곳곳에 스파이들을 뿌려두었습니다. 군부에도 스파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내 소련의 스파이들이 미국의 원자폭탄 기술을 소련으로 가져온 걸 보면 소련은 이미 미국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유추하고 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실제로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구자 그 위력도 소련이 실감했죠. 소련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실히 다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또 원자폭탄을 소련에 쏠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스탈린은 우선은 미국의 38선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쿠렐리오토를 소련이 점령할 수 있도록 정치적 딜을 한 거죠. 그렇다고 소련이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강압적으로 싸우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보다는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선 소련의 우호적인 한반도의 자체적인 정부가 꼭 있어야 함을 알고 자신을 개나 다름없던 김일성을 위시하여 소련 군정과 북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였던 거죠. 한반도의 여론을 소련의 우호적이게끔 만들고자 소련 군정의 경우 38선 이남을 직접 지배했던 미군 정과는 달리 김일성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38선 이북을 간접 지배하였죠. 하지만 원자폭탄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스탈린의 두려움은 한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1949년 8월 6.25 한국전쟁 1년 전 소련이 원자폭탄 핵개발 및 실험을 성공시킨 겁니다. 이제 소련도 미국처럼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고 보유한 국가로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췄다고 여겼죠. 이젠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마냥 불리할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자신했던 거죠.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시키기 몇 개월 전이었던 1949년 3월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방문 목적의 명분은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군사적 무력을 활용해 38선 이남 대한민국까지 내려가 적화 통일을 하고 싶은데 스탈린의 입장과 지원 여부를 물어보러 가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스탈린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아직은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하기 이전 시점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더 강하다는 확실함이 없고 또 아직 남한에 미군이 있기에 38선 분할 협정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김일성과 박헌영의 전쟁 개전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아직은 원자폭탄 때문에 미국이 소련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여겨서 38선 분할 협정을 깨는 게 스탈린에겐 부담이었던 거죠. 스탈린은 경제적 원조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후 경제적 물자를 북한에 보내주었으나 웃긴 건 상당수가 무기와 탱크 등의 장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군대와 군사 자문단까지 보내주었죠.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당장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기는 했으나 지금 당장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원자폭탄 성공이 목전 앞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 스탈린의 입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북한의 김일성은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마오쩌둥의 중국과도 상호 방위 협정을 맺어 특정 세력이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한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전쟁으로 여겨 공동으로 전쟁 행동을 취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당장의 스탈린의 확단만 없을 뿐 사실상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자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1949년 8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죠. 1949년 10월에는 마오쩌둥의 중국이 국공내전을 완전히 끝내기도 했고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약 반년 뒤 1950년 1월 북한의 김일성이 다시 모스크바의 스탈린에게 전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스탈린은 여전히 확답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로 다시 한번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김일성과 박헌영은 1950년 4월 다시 스탈린을 방문했죠. 그리고 4월 10일 스탈린은 중국의 마오쩌둥만 동의를 해주면 소련도 북한의 남침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사실상 승인 발언을 했죠. 소련의 원자폭탄 성공으로부터 반년 뒤 스탈린이 동의해준 거는 초창기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로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더 세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도 스탈린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인적, 물적, 군사자원을 보내주어 북한군을 훈련시켰죠. 중간에 원자폭탄 실험도 성공하고 1950년 상반기가 되면 스탈린도 북한군이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여겼죠. 다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중국의 마오쩌둥이 승인하면 남침을 해도 좋다라고 말한 건 그래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부담스러워하고 혹시나 전쟁이 잘못됐을 때 소련은 발을 빼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중국으로 돌리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치사하죠. 어쨌든 1949년 4월 스탈린의 승인이 떨어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온 김일성과 박헌영은 곧바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약 2개월 뒤였던 1950년 6월 남침을 감행하며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쟁이 시작되자 당연하게 한국의 전쟁권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장 유엔군을 조직해 한반도로 보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런데 소련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 중 단 1개의 국가라도 특정 안건에 반대하면 그 어떤 안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간 스탈린은 상임이사국임에도 이 대만이 아닌 중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교체하라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계속 소련 유엔 대사를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적어도 유엔군의 파병 안건은 반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엔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당연히 전쟁이 더 어려워질 거고 소련이 반대를 해서 유엔군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남한군만 상대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도 스탈린은 유엔 안보리에 소련 대사를 참석시키지 않게 해서 일사천리로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을 한반도에 보내기로 결정, 미군이 중심이 되어 유엔군이 한반도로 들어왔고 전쟁은 장기화되었죠. 이를 두고 훗날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대체 왜 그랬냐고 항의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스탈린은 답신을 보내 자기는 유엔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를 원했기에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다. 지가 북한한테 이제 군사적 우위를 어느 정도 가져왔으니 남침을 승인해놓고 일부러 유엔군이 남한을 돕도록 했다? 이해가 안 가죠? 스탈린의 주된 목표는 극동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극동아시아에 중국도 있겠다. 아시아는 이제 어느 정도 공산화가 충분히 됐다고 여겼습니다. 스탈린의 주된 관심사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그간 스탈린은 유럽의 공산화를 두고 미국 및 서구권과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구권의 온 신경이 극동아시아인 한반도로 가면 소련은 마음 놓고 유럽의 세력을 팽창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미국과 서구권의 신경을 한반도로 돌리는 것, 이게 스탈린의 목표였고 그래서 6.25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은 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 북한과 중국이 미국과 휴전 협상에 들어갔을 때 스탈린은 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도록 조종하면서 휴전을 질질 끌었습니다. 전쟁이 공산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든 불리하게 흘러가든 일단 전쟁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해서 미국의 신경을 유럽에서 빼도록 하는 게 스탈린의 목적이었거든요.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사망 몇 년 전부터 스탈린은 몇 번의 심장마비가 오기도 할 정도로 건강이 썩 좋지 못하더니 병세가 악화되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죽은 거죠. 스탈린은 한때 자신이 모셨지만 자신을 경계했던 레닌과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스탈린에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장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차남은 스탈린 사후 한량처럼 살다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딸 스베틀라나는 아버지 스탈린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다죠. 이 스베틀라나의 어머니가 스탈린과 언쟁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나데즈다였거든요. 스탈린이 죽자 한국 전쟁에서 휴전 협상은 순식간에 진행이 됐고, 스탈린이 죽고 4개월 뒤였던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조인되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스탈린이 집권해 있던 기간 굴라크 수용소로 끌려간 인원은 1800만 명, 기근으로 아사한 사람이 700만 명, 처형당한 수는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